금은 전체 수요에서 한 10% 정도만 산업용으로 쓰여요. 전체 수요에서 58%가 산업용에 쓰입니다. 많이 오를 때는 한 20-30배 정도 오를 만큼 더 확고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달 들어서 금값도 상당히 오르고 또 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최고의 금은 투자 전문가 조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직접 금거래소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이제 금 유튜브로 한 8년 정도 됐고 금 투자자로도 8년 정도 됐는데 유튜브 제목이 어떻게 돼요? 유튜브 채널은 투스텝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투스텝. 네. 금거래소 제목은 어떻습니까? 금 거래소 저희 법인명은 스테커스라고 합니다. 테커스요. 스테커스. 아, 스테커스. 네, 이제 해외에서는 네.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스테커라고 하거든요. 금을 이렇게 쌓으니까. STACK.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커. 저도 한 명의 투자자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테커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아, 거래소는 어디 있어요? 종로에 있습니다. 귀금속의 메카니까 또. 아, 그 종로 3가에 있는데.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 스테커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금값이 8월 달에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모시려고 대표님 모시려고 또 찾아봤더니 은도 또 같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다 왜 오른 겁니까? 일단 우리가 크게 떨어졌던 날을 되짚어 보면 1월 30일에 금이 네. 거의 하루 만에 10% 정도, 네네. 그리고 은은 하루 만에 30%가 떨어졌어요. 은은 더 떨어졌군요. 네, 그래서 이 날이 뭐 거의 죽음의 날이다 이렇게 네. 막 표현을 하는데 그 뒤로 이제 금과 은이 계속 조정과 횡보를 거치면서 네. 한 7월 정도까지 이런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 맞습니다. 올릴까봐. 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은 뭐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금리 올라가면 내가 예적금이나 이제 굳이 금이나 은을 왜 사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강해지니까 그동안 이제 금과 은이 또 작년에 많이 올랐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이렇게 한 좀 조정이 왔다. 온수당 5,500달러까지 갔었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한 은은- 4,000달러 네. 정도로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5,500달러 갔다가 4,000달러도 심지어 한번 깨졌었거든요. 아, 예, 네.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한 4,40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은은 거의 120달러까지 올라왔었고 지금은 한 60달러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다시 올랐어요? 다시 오른 이유는 그 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네.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되게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번에 발표된 CPI가 지난달보다도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거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안도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금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데 가장 큰 요인을 주는 게 금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좀 인상될 것 같은 기조가 다시 보인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또 흔들릴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나갈 거라고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인다면 금과 은 가격이 더 상승할 수는 있다.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화폐적인 현상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네, 근데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금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네. 오히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진짜 금리가 올라가면 금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미국의 금리 데이터 한 200년치 정도를 직접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준금리는 1955년부터 있었으니까 그전에는 정책금리, 그전에는 네. 이제 콜금리 이런 것들을 쭉 엮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금 가격 데이터랑 겹쳐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네. 사실 금리 인상기 때 대부분 금이 좀 호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금리 오르면은 금 가격이 안 좋대. 실제로 최근에도 그 우려 때문에 하락하니까 그런 어떤 통념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금리 인상은 오히려 금 가격이 좋았던 역사가 훨씬 더 많았다.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 입장에선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고질적인데라고 생각을 해야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측하건대 만약에 올해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단기간으로는 떨어지겠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더 확고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사람들이 집에다가 쌓아놓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네. 이 언제부터 인류가 이렇게 금, 은에 이렇게 집착을 했어요? 또 집착이라고 해도 되나? 네, 맞습니다. 그게 기원전 3200년경에 네. 그때 이제 처음 금과 은을 물론 그 전에도 금과 은이라는 건 있었지만 네. 돈으로서 쓰기 시작했던 건 그 리디아 왕국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리디아 왕국 이전에도 금과 은을 쓰긴 했는데 이게 네. 문제가 금이 얘가 순도가 몇 프로인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하긴 그 옛날에 어떻게 측정했겠어요, 그거?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이 네. 혹시 금은방 같은 데 가서 금 팔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 팔아본 적 있는데요. 그쵸? 돈 없어서. 그러면은 금은방 사장님이 이렇게 검은색 돌덩이에다가 금을 막 긁어요. 그랬어요? 네, 보통은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 돌에다가 금을 막 긁어서 이제 시약을 떨어뜨린 다음에 순도가 맞네 하면 이렇게 매입을 해주거든요. 아하. 예, 이게 아마 엄청 오래전에 파셔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네.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근데 이 방식이 5,000년 전에 쓰던 방식이에요. 그 5,000년 전에도 시약이 있었어요? 시약은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네. 이게 만약에 검은 돌덩이가 있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24K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K부터 24K까지 그러니까 순도를 24등분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순도별로 이렇게 미리 다 위에다 긁어 놓는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누가 새로운 금을 가지고 오면 밑에다 긁고 최대한 색깔이 비슷한 쪽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순도를 보고 그렇게 썼는데 이제 이 방식이 워낙에 이제 좀 복잡하다 보니까 리디아 왕국이 이제 특정한 순도로 특정한 중량과 모양으로 이제 그 돈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이 한번 거래하려고 하면 네가 가지고 온 게 15K이고 뭐 이 물건은 24K 기준으로 얼마니까 네. 막 계산도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인류화되니까 그 다음부터 전 세계 이제 기축 통화로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실제로 리디아 왕국 바로 다음에 로마 시대 때 그 리디아 왕국의 금화를 본따서 이제 로마가 엄청나게 큰 호황기를 맞이했다. 이제 요런 게 이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에서도 금화를 썼어요? 네, 금화도 쓰고 은화도 썼죠. 네. 중국에서도 은화를 썼죠. 중국에서는. 네, 중국에선 거의 은화를 썼습니다. 그게 조선에도 통용이 됐었고. 맞습니다. 예, 네. 일본에서도 은화를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사실은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뭐였냐라고 하면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금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은은 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산업재 아니야, 주얼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진짜 기축 통화는 사실 은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중국에서 쓰던 은화의 원료인 은이 네. 저 스페인의 식민지 네. 중남미 그쪽에서 또 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너무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역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되게 재밌는데 네. 이제 스페인 제국 시절에 스페인에 그 엄청난 은광이 딱 나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은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사실 금이든 은이든 은이 조금 더 그 양이 많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희소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막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쫙 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스페인이 일단 전 세계 바다를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기가 쉽고 근데 은이 많이 나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은화로 이제 전 세계에 쭉쭉 뿌려져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중세 시대 때 네. 그 비퍼 키퍼 차이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비퍼는 깎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 키퍼는 무게를 재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제 차이트는 시대라는 말을 의미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제 중세 신성 로마 제국 시절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하면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네. 그 독일 제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갖고 있는 은화는 이거 별로 없는데 네. 이제 군인들 월급 안 주면은 안 싸워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은화에 이제 은하의 순도를 약간 이상한 걸 타기 시작했어요. 아하. 뭐 굴이나 납 같은 걸 담아서 희석
예.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군요. 네, 그래서 많이 가치를 만들려고. 떨어뜨렸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야 이거 독일 제후들도 뭐 이렇게 여기다 이상한 거 타는데 이거 겉에를 살살살살 깎아가지고 아. 그 어차피 똑같이 1 은하면 뭐 다 은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10개의 은하를 막 11개, 12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상인들은 얘가 이걸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무게를 재면서 야 이거 중량이 좀 모자라니까 거의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냥 전 국민 사기가 이제 펼쳐졌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동전 100원짜리를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이렇게 겉에 있거든요. 네. 그게 이 시대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톱니바퀴 모양이면 깎으면 티가 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제국도 그런 식으로 은하를 정말 순도도 명확하게 지키고 이제 그다음 국가가 이제 이걸 좀 위변조가 불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믿기 시작한 거죠. 스페인 은화가 신뢰성이 굉장히 높았던 모양이에요. 네,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이고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로 뻗을 수 있는 항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화폐에 대한 신뢰까지 엮어지니까 그리고 은화가 부족하면 세계에 이제 뿌릴 수 있는 은화가 별로 없을 텐데 네. 은도 엄청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세계 기축통화가 됐었던 일이 있었죠. 그러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서양도 장악을 하고 네. 태평양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겠는데요. 중국에다가 뭐 이 은을 수출하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페인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금의 미국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그 완전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고 과거의 로마 시대에 그 정도의 뭐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국가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국가의 가장 핵심이 됐었던 게 또 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은에 그런 사연이 또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네. 이제 사실 금이 더 좋을 텐데 왜 은화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도 생각을 해보죠. 이제 보통 미국 조폐국에서 나온 1온스짜리 금화가 한 6,7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과자 하나 사 먹으려고 그 금화를 내기는 좀 어렵잖아요. 너무 비싸군요. 그렇죠. 단위 중량당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정말 소매급 거래를 할 때는 그때는 금화를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보통 소매나 일반적인 거래는 다 은화로 하고 무역이나 아니면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이제 금화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갈 때는 은화가 훨씬 더 기축통화의 역할로서 적합했다.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조그만 동전이라고 했을 때 네. 똑같은 크기면 금화는 너무 비싸서 어디다가 쓰기가 불편하고 네. 거스름돈 주기도 뭐하고 네. 은화는 그런 불편이 좀 덜했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은화가 많이 쓰였다. 맞습니다. 우리도 막 사실은 돈을 벌고 할 때 저축을 하는 용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돈을 쓰는 결제 용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화폐를 준비 통화랑 결제 통화 이렇게를 나누는데 결제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게 준비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엄청나게 그 가치가 있는 준비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결제 용도로는 잘 안 쓰는 그런 통화가 있는 것처럼 네. 서로 목적이 다른데 금은 물론 결제 용도로도 쓰지만 근데 준비 통화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축적하고 가치를 지키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쓸 때 쓰는 가장 이상적인 통화가 금이었고 네. 실제로 거래를 하고 이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가 은이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기축 통화가 은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은이라고 하는 존재, 뭐 네. 금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그런 화폐적인 용도 또는 뭐 장신구 정도는 쓸 텐데 현실적인 용도는 없어요? 뭐 실제로 예를 들어 네. 뭐 먹는데 먹지는 않겠지만 먹기도 합니다. 금도 먹어요? 네, 금 하긴 먹죠. 금박을 해서 네. 먹긴 하죠. 그런 용도가 뭐 없어요? 은이든 금이든 간에? 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의 한 10% 정도가 산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금이든 은이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매력적인 건 네. 이게 그동안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금과 은이
왜 돈으로서 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과거부터 썼으니까 뭐 금이랑 은을 쓴 거 아닌가라고 일반인분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네. 근데 과학적으로 애초에 인류 역사에서 그냥 인류 역사를 떠나서 지구상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원소 자체가 금이랑 은 빼고는 없습니다. 왜요? 왜냐면 다른 건 안 돼요? 철은 안 됩니까? 철은 쓴 적은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돈이 되기 위해선 희소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이제 화폐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돈은 이제 가치가 늘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나에게 또 100년 뒤에 나에게 뭐 내 자식에게 이 가치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어야 그래야 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야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원소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이 너무 많은 거죠. 아, 그래서 철도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그 후대로 전해줄 때 아니면 내가 10년 뒤에 쓸 때 갑자기 가치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거래할 때 너무 양이 많고 무거우니까 또 예. 부피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철 같은 거는 특정 시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송나라 시절에 그전 때도 이제 철전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되게 어려웠었던 이유는 이제 희소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안전하지 않은 거 빼고 그다음에 이제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뭐 부식이 된다던가 녹슬어서 또 문제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런 거 빼면 뭐가 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이나 은 포함해서 귀금속류들이 남아요. 뭐 네.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거. 근데 백금은 1700도에 녹고 금은 1000도만 돼도 녹습니다. 그래서 재련이 어려운 거죠. 뭐 백금이나 팔라듐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화폐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기축 통화로 계속해서 쓰여 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냥 온 우주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구상에서 쓸 수 있는 원소가 금이랑 은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금과 은이 실제 용도에서도 많이 쓰이는 게 금은 이제 전기 전도율도 높고 열 전도율도 높은 것도 맞는데 심지어 이게 엄청나게 얇게 필 수 있는 그런 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물을 다 덮는데 금이 한 1g에서 2g 정도면 다 덮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 정도로 얇게 필 수 있어요, 금이. 네. 그러면 저기 아이스크림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금박 올려서 먹잖아요. 네. 그게 신기했던 게 저 비싼 금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네. 그게 굉장히 얇은 거군요, 그게.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 얇게 피는 것도 금 한 1g 있고 이렇게 빵빵빵빵빵 내려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때리면은 네. 얘가 엄청 얇게 펴지거든요. 그 한 1g이면은 진짜 한 몇백 장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도 그 정도로 얇게 필 수 있어서 그런 성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로서 부식도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질이 잘 변하지가 않고 전도율도 높고 얇게 필 수 있으니까 금이 산업용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거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금이 다 조금씩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은은 사실은 그 금보다 더 이런 부분들이 뛰어난데요. 금은 전체 수요에서 한 10% 정도만 산업용으로 쓰여요. 네. 근데 은은 이제 전체 수요에서 58%가 산업용에 쓰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전기를 잘 통하는군요, 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봇대 같은 데에는 대부분 구리선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건 구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은이 더 잘 통하는 거죠. 근데 비싸서 못 쓰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구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뭐 좀 녹슬기도 하면서 이게 네. 절연체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근데 은은 부식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재료지만 비싸서 사실은 특수한 진짜 첨단 산업에서만 쓰이는 게 거의 은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의 발전, 데이터 센터, 우주 산업 이런 첨단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데이터 센터에 또 은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선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웬만한 점선은 그냥 구리로 네. 깔아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반도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특수한 부분, 꼭 이제 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는 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라던가 뭐 반도체라던가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라던가 사실 그런 정말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분은
은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은의 사용량은 과거의 그런 돈으로서의 가치 플러스 이제 산업용의 수요가 정말 미친 듯이 폭발하면서 은에 대한 평가가 다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그러면 AI가 더 발전하면 은을 이렇게 가치 저장용으로 갖다 놓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산업용이 많아지면. 그래서 사실은 은이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땐 뭐 은 가격 비싸지면 더 많이 캐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구상에 캘 수 있는 은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페루나 캐나다 이런 곳들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은도 좀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지구상에 남아 있는 은의 매장량이 대략 한 60만 톤 정도 돼요. 네. 예, 근데 1년에 최고라는 양이 한 3만 톤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한 진짜 20년 남았네요. 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20년 남았고 실제로는 이제 물론 고갈이 다가와질수록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20년 뒤가 되면은 지금보다 생산량이 거의 반의 반으로 줄 걸로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20년 뒤에 진짜 고갈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갈수록 그러니까 생산량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도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수요는 이런 AI라던가 우주 산업이라던가 5G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지금 필요해진 은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은 예, 은이 엄청나게 각광받는 이유도 과거로부터의 그런 돈의 가치와 그 다음에 또 산업용으로서 정말 예, 가장 빛을 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두 개가 겹치면서 예, 그렇군요. 잠재적인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산업용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전기를 구리보다도 훨씬 더 잘 통한다. 네.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전기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들 네, 그런 거에는 은이 쓰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거 투자 어떻게 좀 투자 추천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은과 네. 금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걸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투자한다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양을 투자해야 되느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방법 뭐 ETF로 해야 되냐 뭐 아니면 뭐 금은방 가서 사야 되냐 이런 게 될 수 네네. 있어서 한번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느냐는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게 있기는 해요. 네. 전 세계적인 그 포트폴리오 연구자들이나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금과 은을 합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 담으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뭐 부동산 빼고 뭐 뺄 거 빼고 남은 현금에서 10%가 아니라 전체 자산에서 10%를 갖고 있기를 부동산 원하거든요. 포함해서 네. 10%. 네. 왜냐하면 이 금과 은은 특정 시기에 정말 많이 오릅니다. 뭐 우리는 이제 금을 안전자산이라 생각하고 사실 은도 그런 측면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현재도 불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전자산이라는 게 언제나 가격이 일정해서 안전자산인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금과 은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폭발해주면서 내가 나머지 다른 자산들이 크게 흔들릴 때 얘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금이나 은이 오를 때 뭐 적게 오를 때는 뭐 7배, 10배 이렇게 오르고 많이 오를 때는 한 2, 30배 정도 오를 만큼 그 10년이라는 상승 사이클 동안 원래 좀 많이 오른다. 근데 얘가 다른 자산들이 흔들릴 때 보호해 주려면 최소한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그렇군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거든요. 주가가 폭락을 할 때 네. 그 재산 가치를 금이나 은이 지켜줄 수 있다. 네, 이런 그렇기도 얘기. 하죠. 네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보유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금이랑 은을 합쳐서 10%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내가 금 투자나 은 투자가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금을 먼저 투자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금과 은의 적절한 배분, 뭐 7대 3, 5대 5 이런 식으로 나눠서 10%를 맞춰 보시면 가장 네네.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내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어디 가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뭐 초보자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 어플로 관련된 ETF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뭐 금 ETF, 은 ETF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되게 소액, 막 몇천 원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직접 내가 실물을 이제 잡아 보면서 아 이게 5천 년부터 이어진 돈이구나. 스테커스로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자산의 10% 정도. 네. 그 정도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책 관련된 책의 추천사를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욕망의 세계? 네. 은 욕망의 세계?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금과 은 관련된 논문도 되게 많이 읽고 관련된 네. 서적도 되게 많이 읽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 관련된 책을 읽으면 기술서를 많이 읽거든요. 예를 들면 뭐 차트의 기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투자 전략 몇 프로 수익 나오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도 오랜 시간 투자를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투자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런 역사를 제대로 아는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전체 역사에서 봤을 때.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과거에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초창기 때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018년 그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쯤에 아닌가 그보다 더 전이었나 아무튼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되게 유력한 시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되게 막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맨날 이제 뭐 문재인 후보가 뭐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상한가를 가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결국에는 문재인 당선이 딱 뜬 거죠. 그래서 야 다음 날 이 문재인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하한가를 가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게 뭐지? 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한 번 더 느꼈던 게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뭐 트럼프가 막 김정은 만나서 회의하고 이랬을 때 이때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 이게 약간 통일의 방향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거 다시 우리 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냐 이게 정해지는 때라 어떻게 될까를 보다가 조금 약간 친해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관련된 통일 관련된 주식들 뭐 철도 주식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내 예상과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런 구조를 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경험으로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미 수천 번 반복됐던 역사고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역사를 모르고 투자하면 매일매일이 다 새로운 일이고 다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네.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근데 이 은 욕망의 세계를 보면서 느낀 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은이 어떻게 쓰였고 그 다음에 은이 호황기가 언제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 뭐 다시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고 은이 재평가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내가 금과 은을 처음 투자한다면 일단 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기술서를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조규원 대표님 스테커스 금거래소의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또 별명은 양배리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 은 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또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이 은, 욕망의 세계라고 하는 이 책 이거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당장 내가 뭐 어떻게 여기다 할까 말까 하는 거 이걸 넘어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체 역사 중에 어디쯤 위치해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원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